할렐루야! 성경 읽는 부모학교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페이지 73페이지 10년 뒤 당신의 일자리는 사라진다. 이 챕터를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깐 떠올려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2006년도 캐나다 교수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많은 컴퓨터 관련 업자들한테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2008년도, 그것도 2년 후죠. 2008년도에 실리콘밸리 상위 1%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과학과 기술과 경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초상류급 리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빌 게이트,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대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대학 이름은 싱귤레러티 대학인데 이 대학교는 딥러닝 발표 이후에 이제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대체되지 않는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겠다. 그런 특별한 대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대학교를 만들었는데 1회 초기 입학생들은 40명이었어요. 근데 몇 명이었냐? 1만 2천 명이 13국에서부터 지원을 했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연구하고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열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2년 후에는, 3년 후에는 2011년도겠죠. 2011년도에서 미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교 어디입니까? 하버드, MIT, 스탠퍼드, 펜실베니아, 프린스턴 이런 대학교에서 자기들이 학교에서 고유하게 강의했던 그 강의들을 온라인 학습회사에 팔았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우리 하버드를 저는 늘 궁금했거든요. 하버드에서는 어떤 강의를 할까 이런 거 궁금했는데 정말 이런 학교에서 있잖아요. 자기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들을 다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픈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육의 민주화다. 강의를 듣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강의를 들려줄 그런 민주화가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제프린터 교수가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밸리 상위 1% 사람들이 싱귤레러티 대학교를 만들었고 하버드나 MIT 대학교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새로운 학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기존에 지식 전달했던 강의는 그 학습 회사에 온라인 학습 회사에 팔아넘기고 자기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또 다른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강의들은 팔아넘긴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취해서 새로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2013년도 일본에서는 그 바칼로레아라는 이런 교육 제도를 받아들여서 2013년도에 입시 제도를 버리고 일본도 교육 혁명을 단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교육 혁명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우리들의 자녀를 키울 것인가 이거를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는 직장이 어딘지 압니까? 뉴욕의 월스트리트입니다. 거기는 세계 모든 금융가 은행들이 모여있는 자리죠. 거기에 세고 머리 좋은 사람들 거기 취직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큰 이변이 일어났어요. 켄쇼라는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데니엘 레들러라는 청년이 켄쇼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어요. 켄쇼라는. 이 켄쇼를 어디서 사들였냐면 골드만삭스 회사에서 사들였어요. 그래서 켄쇼를 신입사원으로 입사시켰죠. 이거에 대해서 79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신입사원 켄쇼는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않았다.
퇴근하지도 않았고 잠도 자지도 않았고 휴가도 가지 않았다. 오직 일만 했다. 그것도 매일 24시간 내내 천재 수준의 집중력을 발휘했다.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동료와 사이가 나쁘거나 상사에게 불평하는 일도 없었고 과연 이 일이 내 일의 적성에 맞는가 라든가 일이 먼저냐 행복이 먼저냐라는 식의 고민도 없었고 돈은 물론이고 사내 권력에 대한 일 욕심도 일절 없었고 이성애 때문에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계 인공 로버트가 인간과는 달리 고민과 갈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켄쇼는 그 당시 월스트리트 가장 연봉을 많이 받던 600명의 트레이더. 이 사람들이 1인당 그 연봉이요 몇십억 되는 사람들이에요. 몇십억 되는 그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하는 일을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냈대요. 이 굉장히 비싼 인력들이 600명이 해야 되는 일을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일을 3시간 20분 만에 끝냈죠. 이 켄쇼가 얼마나 혁명적인 인공 로봇이냐고요. 그것도 600명이 합한 것보다 몇 배는 일을 더 잘해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 덕분에 598명의 트레이더는 회사에서 할 일이 없어졌다. 그들은 해고당했다. 그렇다면 남은 2명은 무엇 때문에 해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 인공지능보다 일을 잘해서일까? 아니다. 인공지능의 업무를 보조할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남은 2명은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처지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그렇게 인공지능 켄쇼는 이것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로 갔습니다. 인공지능 켄쇼가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던 모건 스탠리 분석가 15명이 한 달 가까이 매달려야 하는 일. 이 15명도 연봉이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매달려야 되는 일을 단 5분 만에 처리했다. 이 완전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이런 굉장히 유명한 인류 기업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놀랍게 켄쇼가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몇백 명이 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을 정확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1, 2,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새로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좋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몸값이 수직 상승했다. 3차 산업혁명인 컴퓨터혁명이 만든 무수한 일자리와 유명 IT 기업 임원들의 천문학적인 연봉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르다. 일자리가 이게 일이 엄청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많았고 또 연봉도 높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자리도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던 그런 1, 2, 3차 산업혁명 때는 와는 달리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혁명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이 혁명은 기존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없애고 아까는 폭발적으로 일을 늘렸잖아요. 이제 폭발적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학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인공지능이 인간하고 비교해서 일만을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얘들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행가에서만 그랬냐? 이게 이제 의협으로 왔다는 거예요. 2011년도에 제퍼디에 출연했던 왓슨이라는 그 인공지능 컴퓨터는 이제 의료업계로 들어와가지고 의사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왓슨이라는 그 인공지능 기계가 그 기계가 공부한 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8,5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축적한 의료 정보를 받아들였다. 120만 편의 이상의 의학 논문을 읽었다. 400만 건 이상의 제약 특허를 읽어냈다. 1억 명 이상의 환자 정보를 받아들이고 2억 명 이상의 생체 정보를 습득했고 3억 장 이상의 의료 이미지 곧 엑스레이와 CT와 MRI 파일을 그가 보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의사가 이제 미국의 병원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미 종양학회 곧 암을 연구하는 학회죠. 종양학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들은 암 진단 정확도가 80% 수준이었대요. 그런데 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은 얼마나 했냐? 방광염 91%, 췌장암 94%, 대장암 98%, 작용만 100%. 특히 폐암 진단의 경우 50% 불과한 인간 의사들보다 무려 40%나 높은 90%의 정확도를 왓슨은 자랑하고 있다. 한마디로 의료기술의 정점인 암
진료에 있어서 왓슨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 의사들, 특히 세계 최고의 수준의 의사들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왓슨은 의료기술에 들어가서 뛰어난 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의 소식에 따르면 왓슨은 세계 최고 병원의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병원 경영을 쉬지 않고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의료도 왓슨이 했다면 병원 경영도 한다면 이제 병원 경영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또 직업을 잃겠죠. 자, 이제 의사만 직업이 위험한 게 아니고 약국까지도 인공지능 로봇가 들어왔답니다. 인간 약사는 평균적으로 100건을 조제할 때 1.7건의 잘못 조제한다고 합니다. 40만 건을 조제하는 동안 약 6,800건의 조제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단 한 건이라도 대형 사고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리처드 서킨스가 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 미래라는 책에 보면 2011년도에 문을 연 미국의 한 약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약국은 인간 약사가 없고 인공지능 약사만 있는데 2만 건의 처방약을 조제하면서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어. 다만 만약 인간 약사였다면 어땠을까요? 3만 4천 건의 조제 실수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중국은 2017년도부터 인간 약사를 인공지능 약사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약 4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의 인간 약사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됐던 우리나라 공중파 TV 다큐멘터리에서 미국 5대 대학병원의 조제실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인간 약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인간 약사 없이 이렇게 인공지능 약사를 쓸까요? 거기에는 또 위생적인 면도 있대요. 인공지능 약사는 머리카락도 눈썹도 콧구멍도 입도 치아도 혀도 손톱도 발톱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약사는 머리를 긁거나 몸을 긁는 일도 있을 거고 재채기나 기침을 할 거고 하품도 할 거고 침과 땀을 흘릴 수도 있고 담배를 피우거나 이물질 만드는 일도 있을 건데 인공지능 약사는 그런 일이 없고 위생적이기 때문에 더 인공지능 약사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의학, 약학 여기만 뿐일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법률 계통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로스라는 그 인공지능 로봇은 IBM이 만든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이다. 이제 변호사 계통에도 들어갔어요. 이 로스는 2016년 5월에 뉴욕의 한 로펌에 입사했다. 그 로스는 미국이 독립한 1776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난 243년 동안 미국에 있었던 생성된 모든 법률 문서를 읽고 저장했고 그 문서들을 1초에 1억 장씩 불러내서 읽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덕분에 로스는 뉴욕 최고의 인간 변호사들이 며칠에 걸쳐서 처리하는 법률 업무를 단 몇 초에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서 인간 법률 변호사들을 퇴출시킨답니다. 세계적인 금융회사 JP 모건 체이스는 사내 법무팀 변호사들은 약 1년에 매년 12,000건의 계약 업무를 처리했는데 여기서 36만 시간이 소요된다. 인간 변호사들은 36만 시간을 소요해서 1만 2천 건의 계약 업무를 처리했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컴퓨터는 단 몇 초 만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죠. 최근에 영국 법률회사 렉스의 CEO 데니얼은 인간 변호사가 300건을 처리하는 동안 인공지능 변호사는 60만 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게임이 안 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덕분에 우리 로펌은 인건비 80%를 줄일 수가 있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인간 변호사를 뽑지 않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법률 계통뿐이겠습니까? 이제 교육 계통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진행 중인 인공지능 교사 프로젝트 호주의 세인트 피터스 여학교 유치원에는 인공지능 교사 아이다가 아이들에게 알파벳, 숫자와 같은 지식 교육은 물론이고 노래, 그림, 요가, 체조 같은 예술 교육과 체육 교육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200개가 넘는 유치원에서 키고란 인공지능 교사가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실력이 낮기 때문에 인공지능 교사 프로젝트를 깔아서 현재 500개에서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더 많은 학교로 이게 확장될 거라고 합니다. 미국 캔자스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메티아라는 그 인공지능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에서는 인공지능 교사가 엔터테인먼트 놀이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 남부에 있는 템페라시 초등학교도 인공지능 교사 엘리에스에게 어학을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스칸디나 노르웨이 인공지능 기업에서는 인공지능 교사가 학교에 배치돼서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학교에 오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에 나온 아이들과 연결해서 놀이교육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교사가 학교에도 깊숙이 들어가서 관여하고 있고 또 107페이지에 보면 인공지능 교사는 자폐아동의 사회성을 키우는데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1982년도부터 자폐아동 치료를 연구한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페멜라 교수팀은 인공지능 기업인 로보카인드와 아동들을 위한 인공지능 교사 마일로를 개발해서 이 마일로가 자폐아동들의 감정 조절 능력, 공감 능력, 사회관계 능력 등을 향상을 도왔는데 전통적인 교육 치료법을 치료 효과보다 23배나 높은 70%의 좋은 효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교육계에서 들어가서 교육계에서도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먼저 대체되는 직업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가 가장 좋은 직업을 여기고 있는 의사, 약사, 판검사, 변호사, 교사가 사실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확률이 가장 높고 이미 인공지능이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그만큼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왜 하필이면 이게 좋은 직업들이 이렇게 되느냐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더 놀라운 공무원도 앞으로 더 많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거라고 합니다. 일본의 지바시에서는 2017년도 보육행정 관련 업무 인공지능 공무원을 투입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인간 공무원 30명이 일주일 넘게 매달려 있는 업무가 고작 몇 초 만에 끝이 났습니다. 지바시 실험에서 증명된 인공지능 공무원의 효율성이 감탄한 일본 지자체들은 인간 공무원의 업무를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행정비서와 인공지능 정책자문관 같은 인공지능 공무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간형 로봇 공무원을 시청, 구청, 주민센터, 세무서, 등기소 등에 배치하는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인사혁신처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도까지 민원 담당 공무원 50%, 또 경찰, 소방 등 현장 공무원 25% 이상, 전문 직업 담당 공무원 25% 이상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 이후 2045년까지는 민원 담당 공무원 70%, 동사무소 가면 70% 이상 이제 직장을 잃는 거예요. 현장 공무원 50%, 전문 직무 담당 공무원 50%를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 우리나라도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공무원 수도 나중에는 반 이상이 직장을 잃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인간 공무원으로 있는 업무의 대부분은 결국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고 공무원의 대량 해고 사태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미래 직업의 세계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럼 10년 뒤 어떻게 될 것이냐? 21세기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IQ는 165라고 합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발명가이며 과학자이고 공학자이기도 하며 사상가이자 미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별명은
21세기 에디슨이라고 합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다. 이제 1, 2, 3차 산업시대 때는 기술이요, 이렇게 완만하게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3이고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는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인공지능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술도 이렇게 해서 수직 상승한다는 기술이. 그래서 우리가 더 빨리 직장을 잃게 된다고 그가 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직장이 2045년도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종합적으로 얘기한 걸 이 책이 결론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에 의한 전문적인 대체가 이미 시작되었답니다. 제가 이렇게 고속버스 타고 휴게소에 가면 커피가요 2,500원에 이렇게 카드를 넣으면 안에서 로봇가 한 3분 만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빼줘요. 이제 벌써 인공지능 로봇가 우리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냥 일반 그 사람이 빼준 데 가서 먹으면 3, 4천 원 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근데 거기서 2,500원에 인공지능 로봇가 커피를 빼서 팔고 있는 거예요. 또 빨리 내주더라고. 생각보다 빨리 내줬어요. 한 3분이니까 5분도 안 걸려서 커피 한 잔 나오던데요. 두 번째, 인공지능에 의한 전문직 대체가 눈에 띄기 시작한 때는 대략 2025년도이다.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할 때가 2025년이라는 거. 그럼 2년 남았죠. 2023년이니까 지금 2년 후부터는 이제 인공지능 대체가 눈에 띄기 시작할 거래요. 2025년부터 2035년 사이 전문직의 한 30%가 인공지능에 대체되어 실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35년까지 한 30%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된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 몇 년 남았어요? 한 10년 좀 더 남았죠. 그러면 30%가 인공지능에게 10년 후에는 아니 12년 후에는 30% 정도가 인공지능이 직업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공지능의 전문직 대체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그때, 그러니까 전문직의 한 30% 내지 50%가 인공지능이 대체되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때는 2035년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35년도부터는 한 50%가 인공지능에 우리 직업들이 대체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2045년부터는 전문직의 80% 내지 90%가 인공지능에 대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거 미래학자 아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레이 커즈와이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미래학자고 IQ 165인데 21세기 에디슨이라고 한대요. 그 사람이 45년 전도, 이 미래학자의 결론이거든요. 전문직의 한 90%가 인공지능이 대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의 고유의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싱귤레러테나 MIT 하버드 대학교처럼 그들은 벌써 인공지능이 대체되지 않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막 이제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정보도 약하지, 지식도 약하지, 이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제 갑자기 파도처럼 인공지능이 로봇가 확 닥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늦어요. 지금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게 그 미래학자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계가 가지지 못한 인간 고유의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상상력, 공감 능력, 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에이트가 그런 걸 얘기할 건데,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한국의 99% 사람이 45년도에 넘어가면 빈민층으로 전락한대요. 왜? 인공지능에게 직장을 다 뺏기고 난민 수준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렇게 가장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계급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레카리아트.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다 뺏기고 겨우 밥을 얻어서 먹고 사는 프레카리아트의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생긴다고 그래요?
99%가 45년 이후에는 일자를 다 뺏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일대학교 로버트 실러 교수는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대체된 수십억 명의 인류가 전 지구적으로 빈민촌을 형성하며 살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3차 산업혁명 때 어떻게 되냐면 1, 2%의 그 재벌들이 전 지구의 부를 50%를 점유하고 있대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45년도에 넘어가면 1, 2%의 상류층의 사람들이 전 지구의 90%의 부를 점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한 2, 3년 후부터 더 많이 들어올 거고, 앞으로 10년은 한 30%의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45년도부터는 35년이래봤자 1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45년이래봤자 한 20 몇 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는 벌써 99%가 인공지능의 자리를 뺏긴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자녀 교육을 하는 방법이 10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진짜 이게 앞으로 이제 밀물처럼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야 소리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도록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기까지는 제가 오픈 강의를 해요. 다음 시간에는 줌으로 정말 중요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 보기 8가지는 다음 시간 목요일날 할 건데, 이거는 비공개 강의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데 저를 좀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저에게 한 학기 등록금이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 달마다 한 권씩 책을 읽거든요. 다음 달 4월 달에 교재는 감정 태칭이에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데, 우리 자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회사가도 그렇고 감정이 상하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자녀와 또 우리 가족과 회사에 가서 어떻게 감정을 잘 조절하고 감정을 잘 만져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하고 또 그들에게 또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감정 코칭하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 감정 코칭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5월 달에는 사랑의 방법 5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매달마다 한 권씩 책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저에게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한 학기 책 5권 읽고 성경 공부하는데 15만 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와 함께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성경도 배우셔서 자녀 교육도 훌륭하게 하시고 가정도 아름답게 꾸며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다가왔고 인공지능 로봇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직업과 자녀들의 직업이 10년 안에 많이 빼앗길 위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인공지능에게 빼앗기지 않고 잘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훌륭하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많은 부모님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이트 밑에 전화번호 올려놓겠습니다. 전화해 주시고 함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줌으로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